어,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말고사 미리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번 주는 기말고사고요. 1차 시는 그 기말고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2차 시, 3차 시에는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위해서 한 1, 2분이라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시, 3차 시 수업을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석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제가 2차 시, 3차 시도 출석 체크용으로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1분, 뭐 5분 안에 그 시간 안에 잠깐이라도 가셔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말 과제는 뭐냐면요. 팝아트를 활용한 디자인학입니다.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팝아트, 뭐 옵아트, 개념 미술 여러 가지들을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기말고사다 보니까 기말 과제죠. 그래서 기말 과제다 보니까 좀 더 좀 좁혀서 범위를 좁혀서 과제를 음,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팝아트 를 활용한 디자인학입니다. 그 작가는 두 작가로 제안을 했습니다. 앤디 월이나 아니면 로이 폭스, 레이텐슈타인인데요. 이 두 사람이 팝아트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그 작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두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팝아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팝아트는 이런 도시의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영역을 이제 확대하게 됐죠. 그리고 이 팝아트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그 시대가 산업시대 이후에 이제 기계 문명이 막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되면서 이렇게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접하면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는 이런 팝아트가 이제 굉장히 확대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연예인을 싼다든가 아니면 이런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용기를 싸는 이런 패키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되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팝아트는요, 1954년 이 영국의 미술 평론가 로렌스 알로웨이가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도 이 팝아트 이제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매스컴이 지배하는 이런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면서요. 대중예술을 의미하는 이런 평범한 명칭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1960년 초에는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를 순수 미술의 문맥 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미술가들의 다양한 이런 활동을 가리키는 이런 다원적 개념의 용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는 이 영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우리의 가정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작품을 통해서 이런 영국에서 그 출발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전통을 중시하는 이런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영국보다는 거의 동시에 시도된 이런 문화적 신생국 미국에서 훨씬 더 이런 뜨거운 반향을 일으키고 국제적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가 얘기했죠. 이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 유럽에서 그 우리나라 그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화가들이 어디로 간다? 너무 힘들어요. 유럽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 구박하고 혜택도 없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작가 생활을. 그래서 어디로 망명한다? 미국으로 망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급성장을 합니다. 그 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미국에서 제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시대 흐름으로 해서 이 1950년대 그 이후에 이런 기계 문명이 막 활성이 되고 대중문화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제 끝난 이후부터는 이런 그 발달들, 산업 발달들이 굉장히 그 대중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 미술이요. 산업 발달, 산업 공업들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이 미국도 굉장히 그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팝은 원래 이제 파볼라에서 유래가 됐고요. 미술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을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미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미술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 사회에 대한 그리고 냉전 체계에 대한 이런 사회 비판적인 그 현실 인식과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그 미국은 당시 정책성 확립의 고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이나 문학적으로는 유럽의 열등감을 가졌죠. 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미국이라는 데는 역사도 없다, 문화도 없다 하고 굉장히 그 천대를 했습니다. 무시를 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역사와 문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것들이 굉장히 고집되어 있죠. 전통적인 것들은 뭐 그 역사를 보면 유럽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모든 우리 그 서양 미술사의 원천들이 어디서 있어요? 다 유럽에서 있잖아요. 뭐 이집트나 그렇고 뭐 유럽에 있는 뭐 그리스도 그렇고 그 파리나 영국이나 다 거기서 유래가 됐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나 예술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작가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는 이 판도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미국이 굉장히 문화적이고 문화적인 예술이 특히 대중 예술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발달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술적인 배경은 이 1950년대 초기예요. 미국 하단을 휩쓸었던 이런 추상 표현주의의 애매하고 한형적인 이런 형태와 이런 주관적인 미학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 존 케이지의 이런 전위적인 예술운동, 그 다음에 디샹의 이런 레디메이드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것조차도 미적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하고 존 헤이즈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요. 그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45년에 끝났죠. 이런 이후에는 이런 산업의 발전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량 생산이라든가 아니면 대량 생산을 이제 많이 하다 보고 기계 문명이 돌아오다 보니 거기에는 이런 소득, 그다음에 이런 시간 증대가 막 생기겠죠.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은 이런 소비 문화의 극성. 그래서 광고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통의 접점이 되죠. 그래서 뭐 광고 연예인들이 막 이제 그 문화적인 배경에 연예인들도 나오고 뭐 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런 소통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대 미술을 그런 것들은 소통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전제품, 생필수품 생산에서 이런 가사 노동이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세제라든가 세탁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미지의 시대, 이런 볼거리를 만들어서 이런 정치 의식에 탈락시킵니다. 그래서 뭐 냉전 시대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적인 배경들이 굉장히 바뀌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전제품, 생필수품들,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볼거리들 뭐 여러 가지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팝아트의 이런 그 시기는 원래는 이 1950년대 이 영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이 1960년대 초기에는 미국이 아주 지배적인 이런 구상회화의 한 경향으로 뽑힙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그 미술의 활동이 있어졌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팝아트는 이런 사실주의의 한 지류로서 미국으로 상징되는 이런 현대의 테크놀로지 문명에 대한 이런 낙관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어떤 것들이냐면요. 일상, 대중적인 것, 이런 것들을 미술의 영역으로 또는 이런 사회의 체계 속으로 이런 것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그런 이미지들은 구상적이지만 해와 체제 자체는 추상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화가는 이런 앤디 월, 리텐슈타인, 올덴버그가 대표적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 중에서 작품을 두 작가로 좁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대 그런 산업사회의 특징인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미술로 수용해서 그런 것들을 팝아트, 그런 예술의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런 광고라든가 산업 디자인이라든가 사진술이라든가 영화 같은 이런 대중예술 매개체의 유행성에 대한 그런 유행들이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들이 새로운 그런 태도에 대해 언급된 명칭입니다. 특히 이런 도시 문화의 단면으로 이런 통속적인 문화나 상업적인 문화를 가리키는 통칭으로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요. 현대사를 평하는 이런 화가나 조각가들의 작품까지도 포함해서 확대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팝아트는 이런 1960년대 이런 초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출현한 이런 미술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특징은 이런 추상주의가 추상적이었다면 이런 팝은 구성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새로운 것을 추구했고요. 직접 이렇게 관찰된 실제 그대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인공적인 제2의 이미지를 채택한다면 어떻게든 그것들을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도전보다는 대중문화를 그림의 그런 소재, 정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런 평면화된 그런 색면과 원색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에로티시즘의 그런 것들도 표현이 되었고요. 이런 도구화된 이런 성과 이런 상업적인 이런 성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아마 이런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면 눈에 이제 띄게 하려고 아마 그러지 대중 예술이나 대중 문화에는 그 당시에 눈에 띄게 하려면 일단 색이 원색들을 쓰면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원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을 거고요. 또 이런 그 에로티시즘적인 이런 섹스 어필한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도구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상업화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팝아트의 특징, 그래서 개방, 비개성, 그래서 이미지의 그런 대중화, 또 이런 형상의 복제, 또 표현 기법의 보편화, 그런 것들의 예술을 개인적인 것에서 대중적인 것으로 개방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팝 이미지는 광고나 상표나 아니면 이런 만화, 영화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시각적인 이런 재현으로 대중적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현대 인간의 감수성을 의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팝아트 작가들은 손으로 하는 작업을 기피했고요. 또 소재를 선택하고 이런 실크 스크린 판을 만든 뒤에 적당한 색으로 찍어내는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서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개성적인 그런 작품들이 많이 생겼죠. 첫 번째는 이런 앤디 월입니다. 여러분 뭐 앤디 월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앤디 월은 이런 미국의 미술가이자 이런 출력물 제작자고요. 또 영화 제작자입니다. 시각주의의 그런 예술 운동의 선구자로서 이런 리텐슈타인과 함께 이런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로도 유명하고요. 또 앤디 월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런 스타의 얼굴이나 이런 대중 생산품을 재현한 그림이 맞습니다. 예로 코카콜라 병을 나열하면 캠퍼스에 꽉 채워 그린다든가 아니면 이런 스팸, 햄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서 그린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대량 생산된 상품이나 아니면 유명인, 캐릭터 이런 것들을 실크 스크린을 이용해서 작품을 찍어내는 형식으로 이런 작품들을 대량 생산하였다는 거죠. 그 당시는요, 이 실크 스크린이라 그러면 굉장히 대단한 거였어요. 지금 우리 출력물 있죠, 프린터기죠, 컬러 프린트에 우리 막 출력하듯이 이런 실크 스크린에 작업을 해서 이 이 물감이 있습니다. 이 물감으로 이렇게 밀어내면 그게 기계처럼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무늬가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실크 스크린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도 이런 컴퓨터가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보통 이제 저희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충무로에 가서 실크 스크린으로 이 판에다가 포스터나 이런 패턴이나 패키지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들이 없었다는 거죠. 예. 요즘은 뭐 워낙 여러 가지 도구들이 최첨단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실크 스크린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대단했던 거죠. 그 시대에는. 그래서 대량 생산된 그런 이미지에 대한 이런 차용과 반복뿐만 아니라 이런 갤러리와 슈퍼마켓 또 이런 미술 거래와 식품 거래를 동등한 것으로 암시함으로써 의식적으로 도발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앤디 월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미술이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미술이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앤디 월의 작품은 미술이 미술관에서 나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히 들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무너진 겁니다. 누구 소수를 위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지났다. 이렇게 지금 대량 생산된 그런 이미지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거나 뭐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일반 대중을 위하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디자인에 관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앤디 월의 작품들입니다. 이게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요. 이 실크 스크린을 할 당시에
아주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마릴린 monroe예요. 그 마릴린 monroe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였기 때문에 그 배우를 이렇게 색으로 응용을 해서 이런 이런 팝아트적인 이런 그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통조림, 잘 보이진 않죠? 통조림 이런 것들을 가지런히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서 패턴화 시키거나 하는 것들. 이게 앤디 워홀의 작품 세계입니다. 이거죠. 앤디 워홀의 작품이 이 그 통조림을 가지런히 나열을 해놓고 그것들을 이제 작품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달러를 가지고서 이렇게 팝아트적인 이미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팝아트적인 그런 이미지의 그 색들은 보면 굉장히 원색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왜? 눈에 많이 띄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 예술을 하다 보니 이게 막 수준이 높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돼. 그리고 가장 눈에 띄우면 돼.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종이에 스크린 인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릴린 monroe의 얼굴이 환하고 빛나는 이런 색을 띤 헤아릴 수 없는 가면으로 묘사된 작품입니다. 또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스크린 판화 방식을 이용해 10가지 색조합으로 만들어진 이 다채색의 표면은 여배우의 그런 화상을 놀랄만큼 섬뜩하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요, 색감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여기에는 이런 실크 스크린의 그런 판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합이 다채색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서 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했죠. 이거는 자화상을 가지고 이렇게 색을 바꿔서 표현을 했습니다. 약간 보색 대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보색 대비를 가지고서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로이 폭스 리히텐슈타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로이 리히텐슈타인보다는 이런 앤디 워홀이 더 알려져 있었지만 예전 뉴스나 신문에서는 이런 행복한 눈물이 도배를 하면서 리히텐슈타인이 화가이라는 이런 화가 또한 주목을 받았다는 거죠. 이 작품들은 이런 만화의 장면을 캔버스의 이미지를 확대해서 옮기면서 만화책의 그런 전형적인 틀이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인물의 검은 윤곽과 몇 가지 원색으로 채워지고 말풍선과 함께 작품이 완성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색은 단순히 칠을 한 게 아니야. 무수히 많은 작은 점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도트 하나의 그런 망점, 점 같은 걸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이런 색을 점으로 분할해서 찍어내는 그런 인쇄 기법을 모방하여 하나하나 손으로 점을 그리면서 색을 채웠습니다. 실제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가까이서 보면 이런 점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거나 아니면 물감이 살짝 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로맨스 아니면 전쟁 이런 주제가 표현하기 가볍고 그 당시에 그런 만화의 주된 주제가 로맨스와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만화의 한 장면을 대상으로 그려서 독특하게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또 만화의 한 장면을 그리는 작품들에서 볼 때마다 그런 장면에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됐을 것이다 하는 것들도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이 이런 미술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로이 폭스, 리텐슈타인의 도트입니다. 이런 그 망점, 모든 그 점들, 이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검은 윤곽선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밴데이 도트라고도 얘기해요. 망점. 그리고 이런 말풍선, 이런 말풍선을 이용해서 이런 글씨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기발한 이런 발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텐슈타인의 작품은 밴데이 도트, 그리고 만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기발한 이런 발상으로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우 와우 하고 이렇게 말풍선을 해서 이렇게 그 글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그 만화 같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작품이 원래 이미지에 가까울수록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더 위협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시대적인 이런 상황, 그래서 전쟁 중에 이런 경제와 호황을 하자 시골에 있던 청년들은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려 몰리게 되었고요. 급격하게 인구의 분포로 인해서 한 세기 동안 문제가 된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또 베이비붐으로 인한 그런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중산층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늘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 일자리도 많이 늘게 되었고 나중에는 20대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련의 원자력 무기 개발로 미국인들은 온통 반공산주의에 휩싸이게 되었고 또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맞서 싸우게 되며 그 당시 그런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와 신문 잡지, 음식, 그런 의식주, 가전제품, 그 다음에 영화 스타와 대중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탑스타, 유명 인사, 만화들의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술 쪽으로만 관심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점차 상업적으로 더 유명해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쩌면입니다. 어쩌면 그는 아파서 스튜디오를 비우지 못하는 걸 거야. 연인들의 사랑을 주제로 한 이런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트, 이런 망점과 이런 그 윤곽선과 그다음에 이런 말풍선 이런 것들이 그 리텐슈타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행복한 눈물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다층적 감정을 가진 만화로 만화 특유의 쿨한 이런 표현 방법이 갖는 이런 긴장감이 이런 이것들을 나를 매료시킨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그런 감정이 극한으로 치닫을 때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프거나 너무 기쁠 때 생겨나는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의 결과다. 살짝 미소를 띠고 있는 그림 속에 이 여인에게서 무언가 슬프고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기보다는 가슴 벅찬 그런 행복과 앞으로 다가올 좋은 날들에 대한 설렘, 기대를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좋은 그런 아우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그림 속의 여인이 오랫동안 그런 사랑의 상처 때문에 가슴 아픈 시기를 거친 후에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에 대한 셀렘과 기쁨 그리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겠죠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작품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례예요. 어 이거를 팝아트적인 것들을 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얼굴을 가지고서 이런 표현을 이런 원색적인 이런 표현들을 했고요. 또 이렇게 팝아트적인 그런 이미지로 색을 다르게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것도 옆 얼굴을 가지고서 한 거고요. 또 이런 그 얼굴을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사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작품을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빛나는 이 태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도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그 과일의 정물화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응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그 눈물을 그 리텐슈타인의 이런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 자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학생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를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작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 과제는요, 이런 팝아트 기법을 이용해서 뭐 인물 자화상 아니면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뭐 상품이 됐던 제품이 됐던 상관없습니다. 인물도 해도 되고 자유 테마를 합니다. 근데 단 팝아트 기법 요것들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팝아트적인 이미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만 유의를 하시면 뭐 지금 과제 평가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과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팝아트적인 이미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자면 내 얼굴을 찍어서 거기에 뭐 스캔을 받거나 아니면 그거를 대고 그리는 거예요. 조금만 도화지에다가 대고 그리고 거기다가 색연필이나 뭘로 칠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팝아트적인 근데 이제 이 색이 잘 안 나올 경우에는 색종이나 색지에다가 그런 사람 인물을 잘라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표현으로 어떻게 응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